서산개척단이라는 기록 영화를 만드셨단 말이죠. 우리 지역에 이제 저도 제 고향이고 제 고향이 태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산개척단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자세하게 제가 뭐 취재를 하거나 뭐 알아보거나 한 건 아니라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냥 조금 겉핥기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은 아는데 그 서산개척단이라는 기록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네. 제가 이제 KBS에서 계약 PD를 하면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 학과 후배 중에 한 분이 그 KBS 1박 2일 PD였어요. 그 친구가 고향이 서산이었어요. 그리고 서산개척단과 관련된 피해자 중에 한 분이 아버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2013년에 그 서산개척단 이야기를 더 심도 있게 알게 되면서 KBS에 다니던 동료 PD들한테 이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어보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안 되죠. 박근혜 정부였으니까 아버지 까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 수가 없어서 KBS에서 다 안 한다고 하니까 이 친구가 이제 저는 독립영화도 해본 줄 아니까 선배가 좀 이걸 다뤄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저도 처음 알게 됐어요, 이 사건을. 그래서 그럼 아버지부터 만나러 가자 해서 서산에 바로 내려와서 아버님 뵙고, 아버님이 아직도 서산개척단 그 부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 소개해 주셔서 소개해주고 만나서 세 분을 만나 뵙고 인터뷰를 했더니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이야기라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들게 된 거죠. 사실 이 서산개척단 문제가 권력 그 집권한 세력들이 자기들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일종의 이제 사회적인 약자 이런 사람들 그 당시 이제 불황인이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정치적인 반대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들까지 강제로 데려다가 수용을 하고 간척 사업을 시키고 한 사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들은 뭐 그렇게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제 오랜 동안 기록 영화를 만드실 정도로 이제 취재를 오랜 동안 하셨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그 서산개척단의 그 개요, 그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요. 60년에 이제 박정희가 쿠데타를 해서 정권을 장악을 했는데 61년에 그 이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반대하는 반동 세력이 굉장히 강할 것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그래서 지식인 그룹 중에서는 특히 대학생들이 겁이 났을 테니 그런 운동권 대학생들과 그다음에 사회 저변에 깔려있던 가난한 무지랭이 서민들 중에 길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간척사업장을 160개를 만들어서 거기로 보내요. 그러면 그들을 섞어놓고 통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건달들 중에 자기 말을 듣는 정치 깡패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걸 감시죠. 감시자로 보내면서 간척사업장에 가둬두고 사회 혼란을 막는다. 자기들을 이익이 되는 사회 혼란을 막는다 하는 사업을 벌였던 게 간척사업이었고요. 그 중에서 서산, 지금 인지면 모월리에 있는 기반의 간척사업장이 서산개척단이라고 불렸던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거기에 최대 수용됐던 사람들이 몇 사람 정도 됩니까? 전체 거쳐갔던 수용된 사람이 1,7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처음에 수용을 할 때 간척을 하면은 땅을 얼마씩 나눠준다 이렇게 했던 조건으로 한 건데 실질적으로 안 나눠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척 사업을 하고 생기는 땅이 있을 테니 개인당 일정보 3,000평씩 나눠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공수표가 돼버리면서 간척 사업도 마무리를 안 시켜버리고 그다음에 스스로 자기들이 또 간척 사업을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은 몰래 국가에서 자기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찌됐거나 이제 이 감독님이 이제 그런 이렇게 다큐 영화를 만드셨어요. 그 저 서산개척단이라는. 그 이후로 이제 그 아마 이제 국가에서 보상 작업도 돌아가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어버렸죠? 2018년에 저희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주고 하면서 이슈가 되니까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다시 재조사했고 진실 규명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권고를 통해서 보상을 하라 이렇게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 보상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60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개척 사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다 파악하거나 보상해 줄 때 어느 정도의 노동력을 투입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산정 작업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여서 네. 그나마 이 지자체에서 일단은 그 개척단 부지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생계 지원 자금이라도 지원해 주자 해서 지자체에서 지금 생계 지원 자금이 그 당시 이제 시장 네, 예.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 네. 맹정호 맹정호 당시 시장께서. 서산 시장님께서 이제 그걸 추진해서 진행을 했는데 네네. 이번에 또 지방선거에서 바뀌면서 예. 그것 자체도 지금 제대로 흐지부지 돼 지원이 있나요? 안 되고 또 명칭도 서산개척단이란 이름을 빼버리고 그냥 국가폭력 희생자를 지원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해서 사실은 그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신 상황이에요. 지금 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중단돼 있는 거네요. 이제 보상이나 이런 게. 그래서 계속 뭐 대표님, 그러니까 그 서산개척단 피해자 대표 네. 지금 살고 계신 네. 그분께서 계속해서 협상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오래전 일이라 나이들이 너무 많으세요. 80세 이상 90세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돌아가신 분들도 예. 계시고, 그러니까 보상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돌아본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시급히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책임만 미루거나 아니면 뭐 절차가 뭐 산정 절차가 어렵다느니 하면서 계속 미루고만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속내로는 이분들 다 돌아가실 때까지 모른 척 하겠구나 싶어서 더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제 고향이고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서산시장을 하고 계신 분도 물론 전임 시장이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기록해야 될 일이고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치적인 유불리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뭐 진행을 하고 안 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좀 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지금 감독님 말씀처럼 곧 돌아가실 그 피해자들이 곧 다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얼른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이제 제대로 보상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하고 관련된 문제라 서산개척단 문제를 조금 여쭤봤고요. 그래도 이제 여기 우리 지역뿐 아닙니다. 이분 광주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문제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영화로까지 만들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 서산 쪽에서 태안 쪽에서는 이 영화를 막 갖다가 상영도 하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관심을 가졌던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열심히 좀 응원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실은 우리 이 감독님을 이렇게 스튜디오로 모신 거는 이 서산개척단 영화, 이 기록 영화가 좀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 영화가 몇 분짜리죠? 73분 정도 되는데요. 73분. 예. 그 저희들이 그때 이 다큐멘터리 영화 찍어는 굉장히 스케일 있게 촬영을 했어요. 드론 촬영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찍는 팀이 오셨는데 나중에 그 팀들이 한국에서 왜 미국 그 팀들이 와서 찍을 때 드론도 찍었던 팀이고 해서 그림들이 굉장히 좋고요. 다행히 서산개척단은 뭔가 박정희 정권이 자기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기록 필름을 남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필름 보니까 네. 상당히 수준 있는 필름들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 필름들을 저희들이 다행히 쓸 수가 있었고 네. 또 강제 결혼하는 것도 홍보를 위해서 자기들이 사진 찍고 결혼식 장면도? 필름 찍고 대한뉴스에 막 알리고 하는 그런 필름들이 있어서 오히려 서산개척단은 보여주기에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았던 거죠. 오히려 뭐 좋은 화면들을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었네요, 보니까. 재밌는 것 같은데. 네.
자, 오늘 사실 이 서산 개척단 문제는 우리 감독님을 모신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 지역 문제이기 때문에 잠깐 서두에 잠깐 여쭤봤던 거고요. 사실 우리 이종훈 감독께서 지금 영화를 만드신 게 있습니다. 송암동이라는 영화인데 이 실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영화로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광주항쟁을 언급할 때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광주항쟁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거나 이러진 않았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안다고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도 송암동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 송암동에서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7명인데 아까 잠깐 서두에서 촬영하기 전에 여쭤보니까 30명 이상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여기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걸 가지고 영화를 만드신 거예요. 그 영화 내용 줄거리를 좀 들어보시고 좀 오늘은 이 영화를 홍보하는데 이 영화가 저는 사실 홍보가 좀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감독님을 제 스튜디오로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 소개 좀 해주시고 홍보도 좀 해주십시오. 네. 80년 5월에 광주에서 이제 항쟁이 있었고 많은 시민들이 희생당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많이 아시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도청 앞에서 집단 발포가 있었던 5월 21일 이야기나 혹은 다시 재진입해서 시민군들을 다 몰살했던 27일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소재로 많이 다뤄졌었잖아요. 화려한 휴가나 뭐 택시 운전사도 사실은 힌치페터가 들어가서 21일 날 집단 발포할 때 찍어서 뭐 일본으로 빼돌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시내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만 주로 많이 다뤄왔는데 그렇죠. 이 사건은 이제 시민들이 뭐랄까 같이 대항하고 계엄군에 대항하면서 뭐 말도 안 되는 계엄군의 뭐 총과 소총과 탱크 이런 것에 비하면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무기를 들고 저항을 했잖아요. 뭐 강목이 됐든 뭘 됐든 했고 또 발포가 시작되니까 예비군 훈련소나 경찰서를 타격해서 시민군도 자체적으로 무장을 해서 말하자면 시가전의 형태로까지 번진 사건들이 시가지에서 일어났었죠. 그렇죠. 그런 사건을 다룬 건데 저희가 다룬 송암동 사건은 시외곽, 그러니까 시내가 아닌 시외곽, 광주에서 시외로 나가는 길목에 있었던 동네가 송암동이었고 송암동이 나주 쪽인가요? 나주 쪽으로 가는 나주 목포 쪽으로 가는 국도의 마지막 부분, 광주의 경계 부분에 있었던 동네였거든요. 근데 거기를 21일 날 계엄군들이 도청 앞에서 공수부대가 집단 발포를 해서 30분 만에 시민들이 부장을 하고 대항하니까 자기들이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밀린 거예요. 그래서 4시간 만에 이 공수부대가 도피 및 탈출을 해서 조대 뒷산으로 해서 주남마을로 도망을 가요. 도망가서 거기서 잠복하면서 외곽으로 드나드는 시민들의 차량을 공격해서 죽이게 하고 하다가 27일 날 도청 재진입 작전을 해야 되니까 그간 공항으로 이동해서 쉬어라 하고 지나치던 곳이 송암동이었어요. 그때 거기서 이제 뭐 24단인가? 이렇게 교전이 벌어진 거죠. 공수부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수부대 1,300명이 송암동을 지나쳐서 가게 되고 그 나주로 가는 길목에는 시민들을 검문 검색하기 위해서 전투교육사령부 소대가 몇 소대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검문을 하고 있다가 공수부대가 송암동 삼거리에서 나오는 길에 시민군들이 총기를 회수하러 와요. 혹시 사고 날까봐. 총기 회수하러 온 시민군을 보고 무조건 발포를 시작한 거죠. 그렇게 10분간 발포를 하고 오다가 이쪽 전투교육사령부 쪽에서 이 공수부대 행렬을 시민군 행렬인지 오인하고 그래서 이제 사격을 하고 발표를 해서 둘 간의 교전이 일어나요. 그 교전이 40분간 일어나서 공수부대 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노해서 공수부대가 이쪽 부대한테 화풀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계엄군이니까. 그래서 마을 주변을 전부 다 가택 수색을 해서 젊은이는 다 잡아다 체포하거나 현장에서 죽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영화 장면을 언뜻 보니까
젊은이들 체포에다 영화 장면으로 나오던데 이렇게 뭐 손 뒤로 묶어놓고 그냥 사살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사살한 게 17명입니까? 예. 그 사실 17명은 예. 이 송암동 영화에서 보여주는 사건 하루에 일어나서 사망한 숫자는 아니에요. 그날 사망한 분들은 약 10분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전에 이틀 전부터 시외곽으로 가는 차량을 공격해서 죽은 분들이 약 7분들이 포함돼서 그래서 17분. 포함해서 17명이네요. 예. 그래서 24일 날은 10명의 시민이 죽었는데 그중에는 11살 전재수, 13살 방광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도 포함이 됐어요. 무조건 발포를 하면서. 그랬다가 예. 5인 교전 후에 자기네 편이 죽으니까 주변을 가택수색해서 한 8명 정도를 다 죽인 거죠. 그래서 10명인데 예. 그렇게만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조사위에서 제가 조사 활동을 같이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한 계엄군 대위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당시에 송암동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10명, 그날 10명 이외에 자기네 부대원 소령 한 명이 시민들을 약 20명 정도를 줄 세워놓고 한꺼번에 죽였다. 라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까지를 포함해서 보여준 영화가 송암동. 아까 그러니까 제가 그 사격하는 장면에 그 소령이 줄 세워놓고 죽이는 장면이었군요. 그러면은 그 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더 죽였는데 그다음에 그게 왜 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때 이제 시외곽으로 광주 시내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피난을 갔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며칠째 시내에서는 시위도 일어났는데 갑자기 집단 발포도 되고 21일 도청 앞에서는 54명이 현장에서 즉사했거든요. 그리고 100여 명 이상이 부상당하고 가니까 시내가 완전히 난리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겁나서 나주 쪽, 목포 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근데 피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일가족이 한꺼번에 피난을 가요. 그러다가 아까 말한 20명의 사이에 그 일가족이 포함된다면 일가족이 한꺼번에 죽었으니까 현장에서 죽게 되니까 누구도 이것을 신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행불자에도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 포함돼서 사망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도 더 많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이런 기록 영화, 다큐 드라마가 필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 자꾸 기억 속에서 지워지는 사이에 이런 영화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상영이 되고 이러면은 다시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독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정말 감사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 영화가 지금 송암동이라는 영화가 지금 어떤 시기에 상영이 되고 있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나 우리 국민들이 그 영화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5월 15일부터 한 달간 개봉을 했었는데 예술영화관 중심으로 한 15곳에서만 개봉을 했기 때문에 관객분들이 만나기는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홍보도 홍보할 비용도 없어서 홍보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일단 그쪽에서 먼저 보신 관객분들이 계신데 영화 좋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공동체 상영회라는 걸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언제 뭐 어느 시간에 와주십사 하면은 저희들이 상영료를 받고 이렇게 이제 또 감독님을 부르면 감독님이 직접 찾아가고 또 배우님을 부르면 배우님도 초청비를 받고 찾아가서 토크까지 하는 시간으로 약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프로그램으로 상영회를 해요. 그런 식으로 상영회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뭐 관객당 10,000원씩만 모아도 1-2만 원씩만 모아도 일단은 상영회도 하고 뒷풀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있어서 지금 그걸 진행하고 있고 상영 문의는 이제 저희들이 메일이 있어요. 518 비디오 골뱅이 네이버닷컴 외우기도 쉽습니다. 518 비디오 VIDEO 골뱅이 네이버닷컴 거기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찾아가서 상영하고 토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PD님 자막 처리 좀 해주세요. 하여튼 이 영화가 대전서도 지금 한 2번 정도 상영회를 가졌죠. 아직 충청권에 더 하실 계획은 없어요? 있어요. 지금 대전에서도 또 다른 분들이 2건 정도 이제 상영회를 요청하시기도 하고 재밌는 건 여행 동호회가 정기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도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술만 먹고 노는 것보다 영화 한 편 보자 해서 1박 2일 모임에서 초청해서 상영하고 토크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이게 제가 좀 아까 사전에 잠깐 우리 이 감독님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이제 상영을 하려면은 이 필름을 갖다 이제 영화 트는데 이게 30만 원이랍니다. 최소 30만 원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독님이나 배우를 초청을 해서 토크 콘서트 하시면 그분 출연료 30만 원. 그래서 60만 원만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최소가 60만 원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이제 그 상영도 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에 그 뭐 이렇게 진보적인 성향이 아니더라도 이런 역사는 모든 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좀 모임 같은 데서라도 이렇게 좀씩 객추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우리 감독님한테 큰 힘이 되실 겁니다. 이 영화 만드시는 데만 뭐 2억 들었다 맞습니까? 제작비가 저희들이 광주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신청을 해서 제작 지원을 받아서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 영화가 72분인데 앞부분은 자료 영상으로 먼저 이 사실의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고요. 그다음에 50분 정도가 극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극영화 50분을 2억으로 찍는다는 게 거의 힘들어요. 너무 어렵거든요. 솔직히 그럼 스태프나 저 배우가 몇 분 정도 나오세요? 배우가 한 50명 정도 나와요. 50명? 예. 엑스트라까지? 엑스트라 하면은 100명이 넘죠. 100명. 왜냐하면 군부대가 나오기 때문에 공수부대만 해도 한 50명 넘게 그 일당만 주기도 제가 볼 때 2억. 네. 이 영화를 이번에 찍어 보니까 하루에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장갑차하고 트럭도 나오는데 장갑차 한 대 빌리는데 600만 원, 8시간. 트럭 한 대 빌리는데 400만 원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빌려도 하루에 뭐 2천만 원 가까이 나오고 엑스트라가 또 8시간 나오면은 한 분당 10만 원씩 해서 5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나가니까 하루에 몇 천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아니, 그걸 2억을 가지고서 하셨다는 것도 전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50분 시나리오로 압축을 하고 그것을 찍자 하면서 촬영 감독하고 논의를 했는데 촬영 감독님께서는 이거 적어도 13회차는 찍어야 된다. 그랬는데 저는 안 됩니다. 예산 때문에 5일 만에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5일 만에 찍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이제 제작자들이 희생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아 넣은 거죠, 사실은. 쉬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래서 촬영 스태프들은 점심을 못 먹어서 그러니까 배우들이나 다른 분들은 점심을 드셨는데 우리는 준비해야 될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 먹어서 제가 이제 그러면 주먹밥을 만들어 달라. 밥으로. 그래서 주먹밥을 가져가고 먹어서 전쟁하셨습니까? 그러니까 5.18 영화에 왜 5.18 때 주먹밥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5.18 시민들이 돼버린 셈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먹으면서 겨우겨우 찍었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만든 영화지만요. 제가 이제 언뜻 보니까 아직 저도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보진 못했는데 상당히 수준이 있어요. 수준도 높고 또 이제 뭐 이렇게 과거에 이제 광주항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더 재미있습니다. 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밌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임들 소규모 그룹에서 30만 원, 뭐 50만 원, 60만 원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좀 시청 좀 해주세요. 이 영화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도 이 영화 자체가 하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많이 시청들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연락처 나중에 저희 자막으로라도 남겨드릴 테니까 연락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송암동이 앞으로는 이제 아직까지 이제 지방에서만 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울 쪽이나 이런 쪽은 아직 계획이 없으세요? 서울에서도 이제 정식 개봉을 해서 상영을 했었고 또 그 지역 단위에서도 상영회를 이제 요청하고 있는데. 지방이 오히려 더 저희들은 중요하다 생각해서 왜냐하면 특히나 경상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마침 대구에서도 한번 상영했는데 그 상영의 반응이 좋으면서
다음 주에도 2번 상영회가 조직돼 있고 또 구미, 울산 이쪽으로도 4번 상영회가 이미 준비돼 있어요. TK에서 의외네. 예. 그리고 이제 또 광주의 황광우 작가라는 분이 시민군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네네. 같이 조인해서 책과 영화를 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부산, 울산, 대구에서 또 준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일부러라도 경상도 지역 그리고 대전 쪽에서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이 이제 주로 이제 뭐 충청권 이제 이름 자체가 충청이다 보니까 우리 대전뿐만이 아니라 충북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천안이라는 도시가 또 충청권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뭐 수부 도시예요. 그러니까 천안 쪽도 관심을 가져주실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송암동이라는 영화 자체를 많이들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 감독님이 이런 기록 영화를 뭐 8부작까지 계속 만드실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언뜻 하시던데 이 1부가 일단 송암동이다. 그렇죠. 그럼 2부가 뭐? 2부는 이제 송암동으로 출발하기 하루 전에 일어났던 일을 다루는데요. 11공수, 7공수 1,300여 명이 송암동으로 거쳐갔는데 그 전날까지 주남마을이라는 곳에서 머물렀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청에서 도피미 탈출을 해서 주남마을에서 머무르면서 시외각으로 이 항쟁을 조직하러 가는 시민들을 쏴서 죽이고 부상자도 데려다가 죽이고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알려진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조사위에서 조사를 합류하면서 이제 알아낸 사실 중에 하나가 그쪽에서 시민 한 명을 데려다가 무참하게 죽였는데 다 죽지도 않은 상태에서 생매장을 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걸 저희들이 밝혀내서 그 소재로 해서 영화를 만듭니다. 그런데 송암동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송암동에서는 계엄군들의 얼굴을 안 보여줘요. 하나의 조직된 덩어리, 군대, 명령을 받는 조직으로만 보여줘서 계엄군들의 얼굴을 안 보여주고 그 중에 딱 한 명만 제보를 한 군인 한 명만 배우를 통해서 얼굴을 보여줘요. 왜냐면 아까 보니까 좀 어둡게 처리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심 고백을 한 계엄군은 얼굴이 있는 인간의 얼굴이 있는 사람이라는 상징으로 그의 얼굴을 보여주고 나머지는 안 보여줬어요. 근데 다음 편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계엄군 자체에서의 서로 다른 얼굴들을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을 검은 베레라고 정했어요. 검은 베레는 이 공수부대 군가 제목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상징적으로 특전사 예비역 동지회 이름을 저희들이 검은 베레라고 지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40년 만에 그 주남마을에서 시체가 발굴된다라는 상황을 설정으로 두고 그 시체를 찾아가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생매장 사살당한 시민을 찾아가는 스토리로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송암동을 만들 때는 저희들이 넌픽션 시네마라 그래서 다큐를 기반으로 해서 극으로 재구성하는 영화를 했는데 그리고 이게 저예산으로 독립영화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 알리고 싶은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알리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음 편부터는 아예 상업 영화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0명의 배우들이 나오시는데 거기에서 조연급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확정이 됐고 아실 만한 배우님들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유명한 배우님들 이제 주연급만 확정하시면 되네요. 됐고 주연급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최민식 선생님. 최민식 선배님 이거 언급하면 안 되는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언급하는데 압박을 넣기 위해서라도 최민식 선배한테 시나리오는 이미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참여해 주십사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투자도 유치하고 있는데 마침 또 투자사에서 최민식 선생님 합류하면 되게 한 100억까지 투자를 하겠다 하는 분이 있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개런티를 보장해드리고 제발 출연해 주십사 하면 합류해 주시면 아마 상업 영화로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아까 언뜻 촬영 전에 사전에 우리 이 감독님한테 잠깐 들어보니까요. 이 서울의 봄 2탄이라고 보시는 게 보시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서울의 봄의 마지막 거기서 혁명이라고 그래야 돼? 쿠데타군이 이제 기념사진 찍고 난 그 이후에 이틀 뒤의 일이잖아요. 그죠? 기념사진 찍는 장면에서부터 이 영화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광주를 기획해서 광주항쟁, 그러니까 광주가 마치 폭도들의 도시인 양 기획해서 들어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했던 것들을 밝혀나가는 영화입니다. 하여튼 우리 이 감독님 아주 그 상업 영화도 성공을 하시고 이런 기록 영화들, 다큐 영화도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는 사실은 영화를 만드는 거는 픽션을 가지고 픽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논픽션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꼭 논픽션 영화가 이게 진실을 밝히는데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왜 우리가 이 진실을 밝혀야 하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광주항쟁에 대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사실 광주항쟁 하면 40년도 넘은 이야기니까 지쳤다 혹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송암동 자체 이 영화 자체도 사실은 광주 시민들도 몰랐던 이야기거든요. 저도 처음 들어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더 밝혀져야 할 사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광주에서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도청합 집단 발포 이외에도 시외각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있었고 그게 도대체 왜 그렇게 일어났는지를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또 조사를 하면서 밝혀낸 사실들로 그 맥락들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도청합 중심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기자들이 찍은 영상도 있고 인터뷰도 많고 하니까 그걸 다큐로도 만들 수 있었는데 시외각은 아예 자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시외각까지 나와가서 못 갔죠. 그 찍을 당시에 만한 여유가 없었으니까 못 찍고 그래서 계엄군이 통제도 했어 그때. 그렇죠. 그래서 송암동은 아예 사진도 없고 영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만 가지고 다큐 영화를 만들 수 없어서 피치 못해 어떻게 보면 논픽션 시네마를 일본에 만들게 됐어요. 근데 또 조사하다 보니 새로운 사실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증언자들도 거의 드물어요. 왜냐하면 목격자 이외에는 모르는 거고 또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검은 베레의 대원들, 공수부대의 어떤 당시의 사람들과 예비역이 돼서 동지회가 돼 있는 사람들 중에 양심을 가진 사람들만 증언을 하기 때문에 극히 드문 증언을 가지고만 영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을 다큐멘터리로는 절대 만들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증언을 토대로 아예 재구성을 해서 극으로 만드는 게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새롭게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것들을 굳이 이렇게라도 해서 왜 계속 만드느냐 하는 것은 뭐냐면 광주항쟁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행불자 수가 약 78명, 8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암동에서 피난 가다가 일가족이 몰살당하면 행불자로 신고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 행불자들이 최소 한 300에서 많으면 400명까지 있다라고 봐요. 80명이라고 발표된 거 왜 그럼 300명, 400명이라고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사람들을 찾아내고 추적하다 보니 저희들이 8부작까지 이야기할 소스가 나온 거예요. 사건들이 너무 많기 그래 때문에. 2부작이 검은 베레고 다음은 다음 계속 8부작까지 만드시는. 그 다음은 다 저긴가요? 상업 영화인가? 그 다음에는 이제 서산개척단도 만들고 싶고 영화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 사람들은 수많은 행불자들은 이름도 없이 죽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고 내가 누군지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후천을 떠돌고 있겠죠. 근데 이것을 밝혀내는 게 진실을 찾아내는 일이고 그 책임자를 처벌하는 게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에요. 바로 진실과 정의가 실현이 돼야만 이 죽은 자들의 영혼을 편안하게 잠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근간에서 저희들이 이런 영화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이유고요. 또 그 전에 광주 항쟁하면 단순히 도청에서 시민들이 데모하다가 총 맞아 죽었다네.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전두환이 정권 잡으려고 죽였다네 정도만 알고 있었으나 그렇지 않아요. 8부작을 총괄해서 보시면 이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기획을 했고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고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도 이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걸로 모은 불법 자금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재의 정치 세력과 결탁해서 계속해서
예. 왜곡 세력을 만들고 예. 또 수구 세력들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파악할 수 있어요. 그걸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영화로 만들려고 합니다. 방금 우리 감독님 말씀대로 역사는 기록하는 게 저희 같은 기자, 언론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기자들뿐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영화로 만드는 영상으로 기록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이게 픽션이든 논픽션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역사의 진실을 기록해 놓고 우리 후손들이 그 역사를 올바르게 판단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감독님이나 저희 같은 언론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당시에 이제 지금 사실 우리 이 감독님 같은 분들이 이렇게 영화를 만들다 보면 기록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기록들이 없어서 외부에서 벌어졌던 거 고생을 많이 하세요. 이런 때 그 당시 거기 아마 현장에 있으셨던 공수부대원들 그다음에 일반 군인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 그때 당시는 자기가 저질렀던 일이 조금 마음 아프기도 하고 양심에 꺼리기도 하고 뭐 이래서 말씀을 못 하셨을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역사를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어떤 사명의식, 소명의식 정도를 가지시고 있다면은 좀 많이 제보를 좀 해주세요. 제보를 해주시면은 영화가 좀 더 사실적으로 좀 더 리얼하게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독님 모시고 뭐 한 35분 정도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 프로는 한 그 정도 시간이라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들, 시청자분들한테 좀 당부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사실 그 조사위 활동이 어제부로 공식 기간이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사실은 저 자신도 민간인으로서 또는 언론인으로서 5.18 문제를 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됐고 그렇게 새롭게 계속 접근하는 정보들 그리고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관련되셨던 분들이 제보를 해주신다면 그 사실들까지 포함해서 계속 영화로 만들 겁니다. 근데 이 만드는 작업에서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투자사를 만나서 50억, 100억을 투자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배우님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시민들의 지지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은벨의 펀딩이라고 해가지고 후원금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메일 주소로 후원금 문의 주시면 저희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실 수 있고 또 후원금을 내신 분들은 저희들이 특별히 출연을 해드려요. 보조 출연을 해드리게 하고 출연한 것은 출연료를 드립니다. 후원금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해서 같이 참여도 하고 크레딧에 이름도 올라가고 그래서 시사회도 참석하시고 또 투자를 원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1,000만 원 단위로 해서 투자도 하시면은 저희들이 OTT는 이미 편성이 확보됐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거기에 이제 판매하면 수익이 생겨서 110%를 보장해서 수익금을 또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미 후원금이 지금 모이기 시작했고 투자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이름 걸고 같이 만드는 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우님들이 블랙리스트 이것 때문에 골치 아파서 안 하고 싶어 하지만 시민들이 으쌰으쌰 한다면 또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멋있는 영화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짧다면 짧고 조금 길다면 길은 시간 말씀 나눴습니다. 어찌 됐건 제가 볼 때 이제 일반 독자들, 우리 독자가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국민들이 영화 제작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주인공으로 출연도 할 수 있다. 주인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출연도 하실 수 있답니다. 많이 참여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참여를 해주신 것이 역사로 기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사실은 뭐 제가 잘 모르는 분야 그런 분야지만은 꼭 제가 SNS 상에서 우리 이 감독님 활동하시고 활약하시는 거 보고 제가 그냥 무턱대고 잘 모르시는 제가 모르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방송 출연 좀 해주십사 했더니 아주 흔쾌히 수락을 해주시고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광주 항쟁에 대해서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도 된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방송이 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또 묻혀져가는 잊혀져가는 사건들을 그때 다시 되돌리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때 많이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많이 시청 좀 해주십시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대는 어떻습니까? 마대 그 질문입니까? 질문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마대가 35,000메가 광주에 투입됩니다. 이 마대는 그거는 정교사령관한테 물어보시던가 참모한테 물어보시면 지절로 알 문제입니다. 지절로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주장키로는 이 마대는 바로 무차별하게 진압 당시에 사용했던 이 흉기에 의해서 살해당한 광주 시민을 이 마대에 넣어서 지금 안매장했다고 하는 심정이 점점 굳어져가고 있고, 공적 표시란에 보니까 폭도의 흉탄에 맞아 순직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의 폭도라는 것은 광주 시민을 가리키는 겁니까? 군인을 가리키는 겁니까? 광주 시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광주 시민들의 총에 맞아서 순직했다. 이 공적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